자, 이제 그 보증제도에서 이제 마지막 걸 봅니다. 요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보증금을 타내냐, 그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요거 했고, 세 번째는 막상 사고 터지면 보험금을 어떻게 타느냐. 여기가 사고를 치게 되면 피해 입은 당사자가 개공 가백에 요렇게, 그죠, 배상 청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이제 여기가 이긴다든지 그러면 판결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판결 재판 가게 되면 중간에 이제 그 판사가 조정을 해가지고 끝까지 안 가고 끝내는 수가 되게 많아요. 조정한다고 그러죠. 화해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중간에 끝내는 게 있고 끝내 가면 이제 판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합의가 됐든 재판 가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화해하든 아니면 끝까지 가든 간에 그런 서류를 딱 받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판결문, 조서 이런 거. 그러면 그때 이제 보증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증기관은 얼마를 주느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어서 1억을 설정을 했다. 그런데 판결 나기는, 여기서 판결 나기는 1억 5천을 물어주라고 판결 났다. 그러면 1억 5천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기관은 1억 5천을 줍니까? 1억 주고 끝나는 거예요. 보증기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금액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1억까지.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고를 치면 있잖아요. 손해 난 거 전부에 대해서 원래 물어줄 책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증기관이 없다면 여기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재산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보증 설정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는 여기서 받으니까 원래는 여기는 전 손해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증기관은 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금액까지만. 두 개 차이 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했다고 해서 보증 설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그러면 X야. 그죠? 전손해. 아시겠죠? 여기는 설정 금액.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급이 되면 이 두 사람 간의 보증 관계는, 보험 관계는 이게 쪽 나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일부라도 받아냅니다. 여기서. 구상권 행사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계속 하고 싶다,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재설정. 근데 요건 미리 못 합니다. 나머지 보통 보증 설정은 다 미리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 못 하고 언제요?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이때부터, 보증금이 지급된 요 시점부터 며칠 내 재설정하시라. 그렇죠? 15일이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는.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2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이 있고요. 2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설정된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증의 설정 한도의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공,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기관의 뭐예요? 구상권. 구상권 인정이 됩니다요. 네,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기 물어주고 나서 원래 책임질 사람이 개공이니까 이렇게 구상권 행사하는 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밑줄 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별표죠. 그래서 가로 2번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보존해야 됩니다까지 밑줄. 근데 핵심은 둘째 줄을 보면 며칠 내 보존하고 재설정해야 됩니까? 15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 행정처분이라고 나옵니다. 그 두 줄 밑줄 긋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 줄 중에 위에 두 줄.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등치.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임등치. 네, 여보. 거기 딱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에서 여기 칠판에서 정리하고 문제 풉니다. 요 두 가지를 구별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할 때는 언제요? 만료. 기간 만료. 기간 만료일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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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재설정할 때는 지급한 때부터 그게 요거 15일이에요. 15일이에요. 15일에 두 개를 구별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증 설정 처음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전. 예, 분사무소 좀 달라요. 분사무소는 예. 보증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기간 중에. 예.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설정은 지급한 때부터 사후적으로 15일 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증 설정에서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임등치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걸어둘 서류가 개등 보고 자요 이런 게 있었죠. 개등 보고 자요 요렇게. 자, 개등 보고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보가 뭐예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증 서류를 안 걸어두면 어떻게 돼요? 개시의무 위반이니까 백과. 아시겠죠? 보증 서류 안 걸어두면 백과. 보증 설정 안 하고 일하면 임등치.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있었죠. 보증 설정 사항을 설명을 하는데 언제 설명해야 돼요? 중개 완성되기 전 아니면 중개 완성된 때. 완성된 때 요거요. 시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증 내용 설명은 완성된 때입니다. 예. 이걸 설명 안 하면 요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자, 됐네요. 문제를 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2번. 아, 2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개설 등록 전 그러면 안 돼요. 언제요? 업무 개시 전. 2번 집은 요거 틀렸죠? 중개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아니지.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야지. 오히려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3번은 3월 27일 날 보험 만기예요. 늦어도 언제까지? 27일까지는 해야 되겠죠? 근데 만료일로부터 15일 내 한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임등치. 요게 답이네. 4번 임등치죠. 보증 설정 안 한 죄 임등치. 5번 같은 경우는 보증의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줘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 주는 거야 이거? 언제 설명하고 언제 주는 거? 완성된 때. 되기 전 그러면 안 되지. 5번도 틀렸죠? 네. 자, 그러면 칠판 보시겠습니다. 반환체무 이행 보장제도. 이건 시험에서 매년 한 문제 써놨지만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내용이 양은 적어요. 또 조금 복잡하니까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보통 계약금을 매수인이 먼저 주고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잔금까지 받아먹은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줘가지고 등기를 치게 되고 이렇게. 이거 정상적인 거래고 소개한 사람이 이제 개공이 있고. 그런데 계약을 딱 체결하고 계약금 건네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계약금을 안 주고 계약세 도장 안 찍으려고 그래. 왜냐,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압류 등기가 돼 있거나 뭐 가압류 등기가 돼 있거나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으려고 그러지. 괜히 도장 찍었다가 계약금만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안하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중도금 줄 때쯤 되니까 막 이게 생겨있네. 그 매도인은 그거 없애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중도금 갖다 안 주려고 그래. 그럼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소개하는 개공이 자 정불안하시다면 그러면 요 예치 명의자한테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죠?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 나면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합시다. 근데 만에 하나 만약에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거 찾아가십시오 그냥.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고 돈을 관리해주는 제도. 그걸 예치제도라고 그래요. 이 제도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떼이지 않게 되는 거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예치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제도는 중간에 소개하는 개업공인인회사가 당사자들 보고 이렇게 하면 예치금 요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묻어놓으면 좀 어떻게 했냐라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해요. 권고 안 했다고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사장님은 개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권고니까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이 묻어놓는 제도를 꼭 이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고니까. 싫다고 한 사람이 더 싫다고 하면 이용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강제적으로 써먹게끔 만든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요. 이 제도 자체는. 그래서 묻어놓읍시다 그렇게 권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그걸 법조문에서 자 요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의 이행이 뭐예요?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하고 달라요. 이행이 완료되는 게 뭐예요? 완전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완전히 넘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이니까 그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 주는 걸로 하자고요? 예치명의자. 주인공이 예치명의자에서 맨날 물으면 예치명의자 물어봐요. 주인공. 그 예치명의자는 부동산 사장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될 수 있고요. 돈 관리해 주는 사람 중간에서 공제사업자인 협회도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됩니다. 채는 뭐냐? 우체국도 될 수 있어요. 채신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문회사. 이행, 대행, 전문회사. 에스크로 회사. 이런 에스크로 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일반 우리 이제 인터넷상 전자상거래에도 이용돼요. 잘 보시면 여기 에스크로 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지급하고 결제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머물러 있다가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제도를 투자 이거지. 현실적으로 이게 이용되지 않지만 일단 제도상은 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돈을 관리했다가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찾아가게 하고 이행되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돈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여기서 그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이렇게 7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변호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변호사 이름. 중개사 협회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협회? 이 공제사업자가 협회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매도인? 예치 명의자 물어봐요, 시험에서 주로. 매도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안 되고, 그죠? 딱 7명만 딱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고 하시면 돼. 통장을 개설해서 여기다 넣어놔.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금고 역할을 해주는 데니까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될 수 있어. 금고에 넣어놓는다. 대신 그거 입출금 관리를 누가 해요? 예치 명의자가. 금고에 넣어놓고 어떤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그래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사실 7명이지만 주인공 누구게요? 돈 관리해 주는 주인공.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개공이. 여기는 들러리란 말입니다. 있긴 있어도. 그래서 개업공인인회사가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었죠? 아직까지 이용이 안 되고 있지. 그래서 자, 보실 게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중간에서 돈을 관리해주면
의무가 생겨요. 의무. 그렇죠? 예치명의자인 개공에 의무가 생겨. 그 의무가 세 가지. 하나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 통장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되겠고, 그죠? 자기 돈하고 섞이면 안 되지. 별개의 계좌를 만들어야 돼. 자기 명의로 돼 있지만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그걸 꺼냈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필요한 약정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개업공인회사가 예치명의자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실비를 쓰게 돼 있어요. 실비. 예치명의자로 도와주면서 비용을 쓰게 돼 있다고. 그것을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부담할 건지 또 약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세 번째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거. 이게 의무 중에서 세 번째 거 보면, 개업공인회사인 예치명의자가 돈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개업공인회사를 또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리게 되면 매도인이 돈 가져러 오든 매수인이 돈 가져러 오든 돈이 없으면 또 뭐예요? 이거 소용없잖아.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관리해주는 개업공인회사는 의무적으로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보증 설정. 아까 전에 배웠던 중개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하고는 달라. 이건 중개사고가 아니고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사고 나는 거야, 이건. 중개사고가 아니죠, 이건. 그래서 이때는 보증 설정을 이때는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 이거지. 그렇죠? 이건 사고 나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죠. 계약금 중도금 합쳐가지고 만약에 4억 2천만 원을 갖고 관리 중이다. 그럼 사고 났다 그러면 4억 2천만 원까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 때 이건 4억 2천만 원만큼, 즉 예치하고 있는 만큼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금액만큼을 보증 설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4억 2천만 원만큼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중개사고는 얼마 터질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중개사고 관련해가지고 보증 설정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얼마 이게 아니고 최소한 뭐요? 1억 이상. 법에는 최소한 2억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고, 구체적인 중개사고 액수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건 액수를 예상을 할 수 있지. 얼마만큼? 예치해놓은 금액만큼. 그래서 요게 중요하지. 지금까지 시험은 요 첫 번째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의무.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의무를 안 지키면, 보증 설정 안 하면 그때는 뭐예요? 업무 정지예요. 이것도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기면 어떻게? 업무 정지. 누구 얘기죠 지금? 개공이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교재 어디냐면 264페이지요. 제일 위에 가면 예치 권고제도라고 써져 있죠.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회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여기다 형광펜 칠하셔야 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다 형광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에요. 거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다. 잔금도요. 자, 그때 세체수를 누구 명의로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 자, 개업공인회사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란 말이 오면 이게 예치명의자예요. 그럼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6명이 있겠죠. 그 6명이 제일 밑에 가시면 박스에 있어요. 박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명의자 6명 누가 있습니까? 1번 은행, 2번 보험회사, 3번 신탁업자, 4번 최신관서. 끄트머리만 보시면 돼. 끄트머리 앞에부터 보면 안 되고, 5번 공제사업자, 6번 끄트머리 전문회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개공 이렇게 하고, 개공이 기본적으로 예치명의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데가 6군데. 은,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자, 그래서 개공, 그 다음에 은공신, 보채전.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최신관서, 전문회사.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급으로 봤을 때 한 B급 정도 돼요. B급. A급 정도는 아니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B급 쳐주는 거예요.
개공, 그 다음에 은공신, 보채전. 이게 뭐 뜻이 없어요, 그냥. 그쵸.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불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아,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타불 뭐 나온 거 있잖아, 그. 관세음보살 나온 거 있잖아. 그것처럼. 은공신, 보채전. 은공신, 보채전. 개공,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자, 여기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셋째 줄에 개혁 공인인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넷째 줄에 42조 규정에 의한 공개사업자 또는 자본시험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게끔 당사자한테 어떻게 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다 형광펜. 끝이 뭐라고요?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 그러면 땡. 권고할 수 있다. 그 끝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66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제일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사항.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거기서 다섯째 줄 밑으로 내려오 보십니다. 자, 개공의 의무사항이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째 줄 형광펜. 뭐요? 업무정지.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나오죠. 다섯째 줄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네모 2번 분리관리 및 무단 인출 금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줄 밑줄 긋고요. 밑에 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게 나온 거 있죠. 예치된 계약금은 그리고 뭐요?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뭐라고요? 6개월 업무정지. 아까 업무정지 있었죠? 자, 밑에 네모 3번에 가로 1번. 거기 다섯 줄을 다 밑줄 긋습니다. 자, 밑에 다섯 줄을 다 밑줄 긋는데 핵심은 뭐냐? 보증 설정하셔야 돼. 꺼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함부로. 그랬을 때 얼마만큼 설정합니까? 그랬을 때 둘째 줄 끝부분 형광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자, 요거 형광펜 다시 한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줄이면 첫 글자 예치에다가 마지막 글자 금액을 붙이면 예치 금액만큼이지. 묻어놓은 돈만큼이지. 그만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치 금액만큼. 옆에 써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1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땡. 여기는 1억 이상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2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땡. 이렇게 틀리게 나올 때를 딱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맞게 나왔지만 틀리게 나올 때를 딱 대비하실 거. 얼마만큼 설정한다고요? 예치 금액만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거 아무리 권고해봤자 매도인이 좋다고 할 리가 없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는 이 집을 파는데 완벽히 서류가 넘어가서 나중에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 그때 빌어서 돈을 빼온다고 한다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을 팔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다시 계약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돈을 뽑아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갑은 딴 데 가서 거래할 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팔으면 팔지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누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은 그치 좋아하죠. 콜이 뭐예요? 콜. 도박 용어 아니에요? 그거 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매수인은 오케이 할 건데 매도인이 노하죠. 매도인도 오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도가 진짜 쓰이는 거예요. 그 매도인이 오케이 하려면, 매도인도 좋다고 하려면 매도인이 돈을 미리 뽑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전 수령 제도가 필요해요. 미리 돈을 빼오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도 오케이죠. 자, 돈 미리 가져가게 합니다. 문제는 돈을 가져가 놓고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면 매수인한테 아무 일이 안 생겨요. 돈 가져가 놓고 미리 빼가 놓고 이행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돼? 돈 찾으러 왔는데 돈이 없지. 사고 나잖아. 그래서 미리 빼가 놓고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매도인 보고 야,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증인을 세워놓으려면 자기가 금융비용이 좀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 가가지고 보증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 여기 가가지고 이 보험회사에 주로 가가지고 보증서를 돈 좀 주고 보험료 주고 끊어와. 그래서 그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 예치매매자한테 보증서를 갖다 맡겨. 그리고 보증서 대신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빼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그것 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 되잖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아무 일이 없을 거니까 가서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돈 빼가서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자금 치렀는데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리 돈을 빼가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왔을 때 돈은 없어. 빼갔기 때문에. 그러나 돈 대신 뭐가 있다. 지금 예치명의자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보증서가 들려있으니까 여기 보증서에 나온 기관에 가서 돈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 돈 주겠다고 약속해 준대야.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주기로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사람은 그래도 피 안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전수령 제도는 돈을 보증서 맡기고 미리 빼오는 제도다. 그러려면 보증서를 갖다 끊어오는데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준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 보증서를 누구 손에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어요? 매수인이 아니고 예치명의자 손에 줘야 된다 이 얘기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 자, 우리 교재에서는 267페이지 예치금의 사전수령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네 줄을 다 밑줄 그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죠. 다 읽을 건 아니고 자, 셋째 줄에 보면 보증서라고 나옵니까? 가운데 정도에 셋째 줄 가운데 보증서 나오죠? 보증서를 딱 동그라미 치시고 형광펜을 딱 칠하셔야 돼. 보증서가 있어야 뭐예요? 미리 돈을 빼올 수 있죠? 그 보증서는 자, 셋째 줄 앞부분에 보면 누가 끊어주는 보증서죠? 그 앞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두 군데죠? 금보. 금융기관하고 뭐예요? 보증보험회사. 금보 이렇게 하자고요. 금보. 예. 여기가 발행하는 보증서죠. 그걸 갖다가 자, 오른쪽 셋째 줄 오른쪽 뒤에 누구 손에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갖다 줘요? 매수인이에요? 예치명의자 형광펜.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빼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가로넣기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실제 중요도만큼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전수령 제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문제는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3번. 10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요? 1번이 틀렸죠.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권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나머지 다 맞는 것들. 예. 자, 여러분 교재는 212페이지 앞쪽입니다. 212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금지행위 일부를 하고 쉴 거예요. 금지행위 이렇게. 우리 애기들도 지금 아침마다 제 두 놈이 같은 학교 다니니까 제가 이제 태워다 주고 오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두 놈 다 걸어갈 생각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차에서 야, 저 다른 애들 봐라 다 걸어가는데 너네들도 좀 걸어 다녀라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야, 집에서 한 300m밖에 안 되는데 걸어가지 이걸 갖다가 차 가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놈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막 휴대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1.8kg야. 1.8kg, 그러니까 휴대폰 이게 재는 게 있나 봐요, 지가. 1.8kg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거기서 집에서 나와서 하니까 한 뭐 3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학교 앞까지 가고 뭐 거기까지 치면은 뭐 한 1kg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태워다 주고 왔어, 오늘 또. 예. 금쟁이가 총 14가지예요. 근데 옛날부터 금쟁이로 된 거 7개예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거 작년에 7개예요. 근데 그것을 교란행위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거래 질서 교란행위. 교란행위. 이것도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금쟁이가 총 14개. 옛날 거 7개, 새 거 들어온 거 교란행위 7개. 이것도 금쟁이에요. 자, 옛날 거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빨리빨리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금쟁이는 뭐냐, 이거예요.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졌어요. 왜 그랬어요?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한 것 중에, 자, 여기 지금 2마디예요.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요. 이렇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린벨트 땅 갖고 있는 사람은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땅값 올라가잖아요. 자, 그린벨트 해제돼요. 거짓말. 해제된다고 하면서 계약하게 만든 거예요. 코 커진 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시세가 10억이에요. 8억밖에 안 돼. 거짓말.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판례들이 2개 다. 아시겠죠? 이렇게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죠. 밑줄 그을 것도 없어. 나오면 여러분이 다 맞춰버려요, 이건. 자, 두 번째. 여기가 내용이 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어디냐면, 순서가 좀 바뀌어서, 가만있어 보세요. 안 되겠어. 자, 이거 먼저 들으세요. 자. 초과보수가 금쟁이야. 복비 많이 챙기면.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가 있는데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거든. 조래 주로. 그걸 넘겨서 받으면 금쟁이. 자, 첫 번째 핵심. 부동산 사장님은 맨날 중개만 해라 이 말이야.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것 중에 중개 아닌 것들이 있어요. 분양 대행이다 그러면 대행은 뭐예요? 분양을 대신 시켜준 거지. 그건 대행이니까 대일이니까 알선 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양 대행은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는 중개 보수가 아닌 거예요. 분양 대행료는.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얼마 받든 간에 금쟁이로 되지는 않는다. 이거 했었어요.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업권 알선행위는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가 없죠. 없으니까 영업권을 알선하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챙겨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금쟁이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맨날 중개만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중개가 아닌 활동들도 해요. 꽤 많이 해요. 그렇죠. 옛날에 암기했던 14조 업무 중에서 중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중개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무슨 뭐 부동산 컨설팅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중개가 아닌 것들이에요. 부업거래들은 대부분 중개가 아닌 것들이에요. 부업거래들이. 자, 두 번째. 초과해서 받아야 걸리는 거죠. 받아야.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런데 사례비로 300을 더 받았어. 이렇게. 그럼 초과보수 맞죠?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 다 합쳐. 초과냐 아니냐를 따질 때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초과다 아니다 따지게 되면 초과해서 받을 양만 한 명도 없어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 광고비도 마찬가지. 광고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광고할 때 이제 광고비로 300을 다 썼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광고 명목으로 받아갖고 광고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다 챙겼어. 그러면 이건 합치는 거야. 챙긴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초과 보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옛날 광고비 챙기는 수법도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100만 원 광고하고 뭐 200은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광고비로 100만 원 들어간 거 그게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300만 원을 갖다 광고비로 일단 싸줘. 그리고 나서 200만 원을 이렇게 받아. 광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300을 광고비로 지출한 거잖아. 그럼 나중에 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300만 원 지출했잖아. 이거 봐. 이거 인터넷.
입금시킨 거 이렇게. 근데 자기가 챙긴 돈은 다 합친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사례비로 수고비로 300을 챙겨서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합치면 얼마요? 초과보수예요. 이것도 금쟁입니다.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딱 받고 자 그림을 한 장 받았어요. 금쟁이요? 네.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래도 뭐 몇만 원은 가겠지 뭐. 합친다고요? 돈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중개보수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자동차 한 대를 받았다. 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백을 하나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쟁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현실적으로 받아야 금쟁이 받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법정 한도 100만 원인데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은 금쟁이가 현실적으로 받아야 금쟁이라니까. 근데 드디어 입금됐다고 문자 떴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금쟁이다 이렇게 된 거지. 문자 뜨면 금쟁이. 근데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성 싶었어요. 왜냐면 막 신고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300만 원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되고 막 그럴 것 같은 게 200을 얼른 돌려준 거야. 반환. 자, 그러면 금쟁이 아닌가요? 돌려줬으니까. 그래도 금쟁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받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받는 순간에 금쟁이요. 다만 돌려줬으니까 그걸 참작해서 제재를 좀 가볍게 받을 여지는 있지. 근데 금쟁이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당자수표로 받았어. 당자수표. 자기합수표하고 달라요. 자기합수표는 그냥 현금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근데 당자수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은행 가서 지급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진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당자수표가 좀 더 불안전한 거죠. 근데 당자수표를 받았는데 액면가가 3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은행에서 지급 청구하니까 이 300만 원짜리 당자수표를 들고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잔고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지급을 안 해요. 그게 부도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도 금쟁입니까? 부도나도 금쟁이다. 이건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그대로 여러분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자수표 받았다. 액면가가 한도를 넘었다. 그러면 부도나도 금쟁이. 돌려줘도 금쟁이. 당자수표 요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금쟁이. 당자수표 금쟁이. 무조건 금쟁이. 내용도 따질 것도 없이 금쟁이. 판례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순가중개계약 있죠. 기가 막힌 계약입니다. 순가중개계약. 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순가로 의뢰할 수가 있어. 근데 아무래도 땅이 더 많아요. 솔직히. 예. 땅은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을 내놓을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자, 2억만 받아주시고 그럼 만족하니까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는 이 초과분 알파를 다 중개보수로 챙겨 가십시오. 나 그거 상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놓은 거 있죠. 팔아달라고. 그걸 순가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순가는 뭐예요?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계약이 뭐예요? 내놨다는 의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가로 내놨다 이 말이지. 내 손에 2억만 쥐어주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겠죠. 야, 내가 얼마 챙기지? 자신의 능력에 이제부터. 그러면 손님이 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 아주 좋은 땅 나왔다고. 그것도 사정상 금매로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이건 무조건 잡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하면서 막 온 사람마다 막 이 땅을 소개시키겠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이 땅이 다른 땅 비교 그건 지금 3억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 땅은 금매로 2억 5천에 나왔다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2억이 나왔는데 막 2억 5천에 나왔다고 막 얘기해 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 또 안 찍고 막 그러게. 이 사람은 2억 5천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 5천 벌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안 찍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어떻게 결정타를 날리죠. 잘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것도 싸게 나온 거지만 2천을 더 깎아볼게. 그래서 3천에 끊어볼 테니까 여기 3천에 달랑가 안 달랑가 모르겠어. 쉽지 않을 건데 하면서 쉽다고 하면 안 되지. 쉽지 않을 건데 하면서 이제 나중에 2억 3천에 자기 혼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래서 2억 3천에 끊었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래도 안 잡으면 진짜 이것은 정말 놓치는 거라고 하면서 이럴 때 이제 보통 딴 사람을 또 집어넣어.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도장을 찍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팍 찍어버려요. 팍 찍었어. 그래서 2억 3천. 그리고 근데 사실 2억 3천인데 세금 이런 게 있어갖고 2억은 저 갑의 통장 이름으로 된 통장 주는데 갑 부인이 있거든. 갑 다시 이쪽으로 3천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쪽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갑 다시 부인. 자기 부인이야. 이쪽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그리고 또 성은 다를 거 아닌가? 쭉 들어오지. 3천이 떨어지지? 그러면 복비가 3천 챙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은 다 아는 상태고 이 사람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문제 삼는 경우도 봤어요. 저렇게 했다가 뭐요? 너무 많이 챙겼는데? 하면서 돌려달라고 일부 돌려달라고 하면서 또 시비 걸고 그러면 또 좀 골치 아파지지. 그때 그 이쪽에서 순조롭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알긴 좀 쉽지 않지. 예. 둘이 못 만나게 해야지. 제가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순가중개야. 순가중개야. 얼마 챙겼다고 지금? 3천. 이러면 2억짜리인데 3천을 챙겼으니까 15% 챙긴 거야. 복비 15%야. 초과보수죠? 이거 당장 잡아가야 돼. 금지행위다. 그죠? 그런데 순가중개격을 체결한 상태. 알아서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금지행위가 챙긴 게 없으니까. 언제 금지행위가 돼요? 3천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에 금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작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2억 150만 원에 그럼 얼마를 챙기는 거 이제? 150. 그러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2억에 150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가중개를 체결해서 챙긴 돈이 넘어가면 금지행위, 안 넘어가면 금지행위 아니고 두 가지 다 사례로 나왔었어요 시험에. 이렇게 순가중개를 체결했다. 그 자체로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 초과보수에 대해서 좀 내용이 많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행위야. 중개상물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뭐 이런 게 중개상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걸려요?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개해 주는 것은 뒷전이고 이제 샀다 팔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질서를 어지럽히겠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 대해서 샀다 팔고 이러고 앉아있어. 금지행위예요.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네. 돈이 많아갖고. 임대업은 할 수 있나요? 금지된 행위는 아니죠. 금지된 행위가 뭐예요? 매매업이 금지된 행위지. 매매업이 금지. 임대업은 임대사업은 아니지.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업. 임대업은 하지 말라는 소리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자재. 건축자재 있잖아요. 뭐 샷이나 이런 거. 건축자재를 갖다가 이 사람이 샀다 팔고 막 하고 있네. 부동산 사장님인데 건축자재를 사가지고 팔고 이거 하고 있어. 금지행위예요? 왜 그렇죠?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을 했을 때만 금지행위다. 이 부동산 사장님이 골동품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어. 그래서 취미가 뭐냐? 주말만 되면 골동품 가게 뒤지는 게 취미야. 거기서 신받다 하려고.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3만 원에 골동품 이걸 샀어. 근데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5천만 원짜리래. 그렇죠? 돈 벌었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해, 이걸. 이게 뭐 저기 뭐야, 뭐 역사학과 나왔나? 하여간 무슨 골동품 학과를 나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동품을 샀다 팔고 하면서 중개사무실 운영하시는데 같이 해 이거. 금지행위입니까? 왜 아니죠? 골동품은 중개대상물에 안 들어가죠? 매매업을 하든지 말든지 괜찮죠 이건. 응? 두 개 다 동그라미가 돼야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또 길게 수업하려고 그런다 또. 자, 교재는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214페이지 보면 네모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뭐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제목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214페이지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된다고. 법정 중개상물에 뭐예요? 동그라미. 매매를 업 뭐예요? 동그라미. 제일 위에 제목만 지금 밑줄 긋고 있구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네모 2번이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 여러분이 이제 A예요. 갑이래. 여러분이 갑이야, 갑. 시험지에 A, B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갑을병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싹 갑을병으로 고칠 텐데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오셔. 왕년에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름 잡던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무지 많고 그래서 사람이나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 소개하고 그래서 대신 여기서 계약서 쓰면 자기한테 얼마 떼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종의 중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싫을 게 없어. 손님을 끌고 온다니까. 물건을 갖고 온다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명함을 파줘. 이분한테. 요 부동산 있잖아. 이 부동산 명함을 파줘갖고 마치 이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서는 여기 와서 써. 그 돈을 이제 이분한테 떼어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자격자에다가 무등록 상태잖아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받아.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함을 파주면서 활동하게끔 근거를 마련해줘. 그럼 이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 브로커를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모 2번에 그거 있잖아요. 저거 뭐예요 저거. 파란 글씨로 된 제목만 딱 밑줄 그으시면 돼요. 시험은 그 조문 그대로만 나옵니다. 됐고요. 넘기십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 나왔죠. 그 세 번째 금지행위는 아까 이제 자세히 본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 판례 밑줄입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판례 읽어보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도 판례인데 동그라미 2번 판례 동그라미 2번에서 셋째 줄을 가보시면 당자 수표에다가 형광펜 칠하셔야 돼. 몇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몇째 줄? 셋째 줄. 그럼 당자 수표가 부도났다. 그래도 뭐예요? 금지행위. 당자 수표 나면 무조건 금지행위라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위에 동그라미 5번 셋째 줄 왔습니다. 동그라미 5번의 셋째 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관리 대행이나 상가 분양 대행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라든지 여기까지 끊으셔야지. 분양 대행을 하고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다 아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 이것도 중개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많이 받아도 그죠 금지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중개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챙겨도 걸리지 않는다. 초과보수가 되지 않는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거. 그 다음에 네모 4번에 보면 파란색 둘째 줄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나왔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꼭 읽어보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판례 체크해 두시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판례 됐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면 네모 5번 나왔습니다. 네모 5번을 볼게요. 이게 아니고 네모 5번이 칠판에 있는 겁니다. 칠판 보고 네모 5번 볼게요. 여기 보면 금지 증서의 중개나 매매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모 5번 보시면 저기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두 줄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나왔죠?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여기 금지된 할 때 금지의 동그라미 치시고 금지된 금지의 동그라미
다음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증서 등에 할 때 증서의 동그라미, 증서의 동그라미, 증서 등에. 그 다음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의 동그라미는 중개해주거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도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네 군데 동그라미 쳤죠 지금? 네, 그러면 그게 칠판에 있는 거예요. 금지 동그라미, 증서 동그라미, 중개 동그라미, 매매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게 금지 증서예요. 근데 금지 앞쪽을 보면 뭐가 금지되어 있어요 법에서? 양도. 양도 알선이 금지됐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럼 양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증서니까 양도 못해요 지금 법상. 그러니까 뭐예요? 중개해주면 안 돼. 양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샀다 팔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란 짓은 요거 요 두 개죠. 그래서 네 가지. 그런데 여기서 양도가 막혀있는 증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청약통장요. 청약통장. 그 다음에 딱지요. 철거민 딱지요. 철거민 딱지. 이것이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관계법령, 주택법에서 양도가 막혀 있어요. 양도금지 증서 그러면 두 가지 떠올리셔야 돼. 청약통장, 또요. 철거민 딱지. 뭐, 무허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딱지 있죠? 두 가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양도금지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갖다가 중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사고팔게. 안 되죠. 철거민 딱지를 갖다가 사고팔게 중개해주면 안 되죠? 철거민 딱지를 샀다 팔고 돈 벌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건 다 금지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요. 219페이지 가로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이에요. 그래서 좀 익혀주실 것은 첫째 줄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주택, 청약, 예금, 주택, 청약, 저축, 통장, 둘째 줄에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러니까 철거민 딱지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딱지라고 안 나오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 전부 다 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금지 증서다. 이런 것이.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에 그죠? 가로 3번에 어디냐면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긋습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긋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3번.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예요. 금지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어떨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특정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금지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증서에 들어가는 거 두 개가 뭐죠? 통장하고 딱지. 안 들어가는 거 두 개가 뭐죠? 아파트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계약서. 그죠? 상가 분양계약서 두 줄 밑줄 그은 거예요, 지금.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직접 거래 볼게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지금 옛날부터 금지행위 된 거 7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있는 건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초과보수. 아까 좀 봤죠? 내용이 좀 있는 거. 그 다음에 직접 거래예요. 자, 칠판에 있는 직접 거래를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판례 한 두세 개 정도 체크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자, 보시면 직접 거래는 갑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사버린 거예요. 의뢰인의 물건을.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앉아서 계약서 쓰는 겁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이렇게 의뢰인과 앉아서 계약 쓰면 이게 직접 거래가 돼요. 사장님이 처벌받습니다. 3학년 3반입니다. 가게 나온 물건을 갖다 소공이 잡았어요. 이것도 직접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의뢰인하고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그게 직접 거래로서 처벌받는 거예요. 이건 사장님도 직접 거래로 처벌받고 소공도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고 현장에 가시게 되면 보수와 관련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분쟁도 많고 그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직접 거래. 그래서 직접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괜찮은 물건 자금력이 좀 있으면 괜찮은 물건 싸게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잡았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보수 막 이렇게 해서 받아서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동산 하시다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는 소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나 많이 올랐어. 그런데 막 얘기에 꼬셔가지고 사게 만들었어. 예. 근데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니까 그게 또 2배로 올라있네, 거기서. 그런데 그때쯤 되면 사장님들이 허탈감을 느껴요. 그때 계약해서 복비 받았을 때는 이제, 아이고, 잘했다. 올라가들지 말들지,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막 올라가 있어. 그러면 뭐요? 내가 살 걸. 그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남의 부자 되는 걸 해주고 있냐. 그죠? 자기가 돈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걸린다고요? 형사처벌 받는 거라고요. 그런 거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그래도 다 하실 거죠? 복비 받는 건 복비 받는 거고, 복비 챙기는 건 푼돈, 직접 거래해서 투자해가지고 번 돈은 목돈. 이게 큰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정도 좀 여력이 계신 분들은 다 이거 해. 그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게 판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방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아파트를 전세 놔버려요. 여기하고. 둘이 앉아서 계약서 써.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직접거래. 그러니까 직접거래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의뢰인하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잡든 종업원이 잡든 다 직접거래. 그죠? 그 대신 여기가 처벌받고 손님들은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의뢰인이 와서 팔아달라고 했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오질 않고 누가 와요? 갑이 보낸 을이 대신 와요. 대신 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법적 효과가 결국은 갑 의뢰인 본인한테 들어갈 거거든. 갑이 와야 될 걸 을이 대신 와서 해준 것이고 그 효과는 갑한테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뭐다? 직접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본인인 의뢰인도 상대방이 되지만 의뢰인이 보낸 대리인이나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일처리를 맡은 수임인도, 일처리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그렇게 잘 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거래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 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죠. 요 부동산 사장님인 여러분이 의뢰인 물건을 매매를 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잡았어요. 그렇지만 직접 거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 병 사장님의 손님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했고 사장님이 잡았지만 다른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간 물건인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갖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병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다.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하고 싶으면 어떻게 중간에 다른 부동산을 끼고 해야지 직접 거래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다른 부동산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명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닌가요? 뭐 거기 와가지고 거기까지 막 뒤지진 않을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잡아주는 방법도 있지. 그 사람 믿을만 하다면.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부동산 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요거 직접 거래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팔아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 을이 말이에요. 아내를 소개시켰어. 돈이 많아. 어? 그 집안에 보면 요새는 가만히 보면 아내들이 다 돈이 많아. 남편은 빈털털이야. 쫓겨나면 끝이야 그냥 남편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보세요. 이번에 어떤 사람들 재산 공개된 거 보세요. 여자가 막 수십억이야. 남자는 뭐 2억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디 후보 나온 사람도 나 아내는 막 재산이 얼마인지 안 나와. 근데 본인 재산은 뭐요 조금 다 얹혀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많은 아내가 그걸 샀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소개시키고. 이거 직접 거래요? 같은 집구석이지만 재산은 어떻게 별개야.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고 소개시키고 여기 잡은 거야. 아내 돈으로 샀다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사실은 여기서 뒷돈을 대가지고 명의만 아내 명의로 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들통나면 좀 골치 아파요. 그건 이제 직접 거래로 볼 겁니다. 아마 판례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아내 돈 가지고 사면 문제 없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쌍방대리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밑줄 긋고 쉬도록 할 텐데, 쌍방대리는 양쪽 갑하고 병이 둘 다 팔아주시오 사주시오 하면서 근데 못 오겠어요. 대신 계약해 주세요. 저도 못 올 것 같아요. 대신 알아서 해주세요. 둘 다 못 온대. 대리권을 둘 다 줘버려. 그러면 못 오는 거니까 혼자 앉아서 외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글은 외롭지만 뭐예요? 즐거워요.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 내용을 결정할 때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의 피해가 갈 수 있을 수 있죠.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니까. 그죠? 이 견제하지 않으면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하여간 견제하는 장치를 꼭 만들어요.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우리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친목 모임일지라도 총무가 돈을 갖다가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총무 같은 그 돈이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떤 모임을 보면 그 돈 가지고 싸우더라고. 돈이 왜 이것밖에 없냐 이래서 자꾸. 그래서 견제하는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도 있어야 되지. 나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견제를 해야지만 그나마 이게 감시 통제를 받아야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 감시를 안 하잖아. 감시할 그게 없잖아. 그러면 썩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안 썩을 수 있나 그건. 저라도 썩어요. 저라도. 그래서 둘 다 안 온다고 하니까 혼자서 하면 여기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 쌍방대리라고 그래. 혼자서 계약하는 걸 대리권 다 받아갖고 다 맡아갖고 그러면 이건 금쟁이지. 여기에 처벌돼요. 그런데 여기 일방대리라고 있다고. 이 일방대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대표적으로 맞냐면 요 집주인이 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물건지는 서울인데 이 사람이 사는 데는 부산이야. 부산에서 서울에다 투자를 해놓은 거야 지금. 이 갑이란 분이. 그럼 여기 전세를 놔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얻을 사람을 이제 구해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 되는데 계약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부산에 있는데 서울까지 와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 몇 번 2년 몇 번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라오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맡기죠. 올라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 전세 놔주세요. 나간다고 하니까 전세 좀 들어올 사람 구해주세요. 구했다고 전화하니까 뭐예요? 그냥 못 올라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사장님이 이렇게 돼버려요. 대리권 주잖아. 이 사람 전세 얻으러 온 사람이고 방구경했어. 마음에 들잖아. 그럼 계약할 때 못 오니까 누구랑 해야 돼? 위임을 받은 대리권을 받은 사장님이랑 이렇게 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쪽을 편들어서 한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못 오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대리다. 그지? 일방대리는 견제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금쟁이는 아니다. 그죠? 시간 지났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의리 매수 의뢰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의뢰인 병과. 자, 금쟁입니까 아닙니까? 금쟁이지. 뭐예요? 직접거래. 의뢰인과 계약하면 직접거래야. 자, 두 번째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 의리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거래가 아니고 뭐예요? 일방대리지. 그러니까 일방대리하고 직접거래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말이 싹 들어가면 일방대리. 그 말 없으면 직접거래가 돼버려요. 그렇게 출제하지. 자, 문제 교재에서요. 221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세 줄을 밑줄 긋고요. 제일 끝에. 팔레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세 줄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큰 별표. 동그라미 2번 큰 별표입니다. 세 줄 밑줄 그으시고. 직접거래 상대방은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나부터 밑줄.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했을 때는 직접거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부동산의 중개로 사고 팔았다. 그러면 뭐예요? 직접거래가 아닌 거다.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에 쌍방대리는 금쟁입니다. 밑에 글자 보면 가로 3번에 쌍방대리는 금쟁이 양쪽한테 대리권 받는 거.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래쪽에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걸 일방대리라고 하죠.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여기까지. 자, 쉬겠습니다.